자, 상속설계 지식형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자, 챕터 1번의 상속설계의 개관서부터 할 건데, 상속설계는 지식형 문제풀이하고 사례형 문제풀이가 굉장히 비슷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확실히 계산 문제로 빠지지 않는 한 지식형 쪽에서도 상당 부분 뭐 지분 계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또 사례형 쪽에서 그대로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지식형과 사례형이 은퇴나 재무설계 같은 경우 극명하게 좀 갈라지는데, 상속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식형 공부하면서 사례형도 같이 일부 공부하는 뭐 그런 느낌도 좀 드실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행 민법에서는 법정 상속을 기본으로 한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할 수 있다. 유언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죠. 그렇죠? 법에서 유언을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데, 상속인 지정은 이미 어디서? 법에서 정해진 거예요. 상속인이. 그래서 피상속인이 할 수 있는 건 상속인을 지정하는 건 아니고 유증을 할 수 있는,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유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틀린 건 2번이죠. 유언이 없거나 유언이 무효인 경우 법정 상속에 관한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이 된다. 외국인의 경우 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른다. 유언 대용 신탁은 신탁계약 시 생전 신탁이 계약이 생전 신탁, 그렇죠? 효력 발생에 해당한다. 그래서 유언 대용 신탁 같은 경우에는 생전 신탁이다라는 거죠. 예, 생전 신탁으로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셨을 때, 사망 시에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다르다. 1번 문제는 그래서 답은 2번. 신탁계약 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유언 대용 신탁은. 그 다음에, 챕터 1에서는 그 몇 페이지 정도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모아서 한 문제를 만든 거니까, 문제는 한 문제로 끝났죠? 예, 그렇긴 하지만 거기에 의미 되는 것들, 예,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좀 읽어봐 주시면 되고, 교재도. 그래서 문항은 한 문제로 끝났지만은 그 오지선다에서 의미하는 바들은 상당히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뒤에서 꾸준히 나올 거예요. 이제 뭐 유언 대용 신탁 같은 경우에 생전 신탁인데 사후에는 유언 대용하게 되고, 그래서 유류분 침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도 쭉 뒤에서 이제 문제화돼서 또 나올 거니까 보시고, 왜 한 문제뿐이 안 되지? 상당히 함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챕터 2번에 상속계 시전의 상속 설계. 다음 중 후견 감독인의 선임이 필수인 후견 제도로 가장 적절한 것. 후견 감독인이 필수여야 된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후견 감독인이 필수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도 후견, 이거는 그냥 기억하셔야 되는 거니까. 의무후견은 후견 감독인이 필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임의후견 같은 경우는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계약이잖아요. 법정후견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임의후견은 후견 감독인이 필수다. 그거 하나는 꼭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죠. 자, 성년후견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두 번째 문제. 성년후견은 가정법원의 개시심판으로 개시가 된다. 후견 등기제도가 있지요. 피성년 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체와 관련된 부분에, 신체는, 신상과 관련되는 부분. 신체를 포함한, 신상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한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의지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성년 후견인이 피성년 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하는 경우에 피성년 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 대상인 본인은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 맞는 얘기죠. 5번이 틀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피성년 후견이 대상은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해설 쪽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내가 나를 할 수가 있나? 보게 되면 가정법원은 질병, 노령, 그 밖의 사유에서 지속적, 우리가 성년 후견은 지속적 결여잖아요. 지속적으로 결여되는 사람,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등의 청구에 따라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미성년 후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친권자가 유언으로 미성년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 이건 유언으로 할 수 있는 행위죠. 단독 친권자의 사망 등으로 후견 개시 원인이 발생한 때 유언으로 지정한 후견이 개시가 된다. 자, 죄송합니다. 목이 잠깐. 자, 미성년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사정에 따라서 수인의 미성년 후견인을 둘 수 있다. 미성년 후견인은 한 명만 둘 수 있어요. 그래서 수인의 후견인을 둘 수가 없다. 미성년 후견인은 한 명만 둔다. 그래서 이거 입법되어 있는 취지를 보니까 여러 명이면 혼란을 줄 수 있어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명을 둔다 이런 취지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다른 후견인과 다르게 미성년 후견인은 한 명만 둔다. 친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해서 미성년 후견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땐 친권자가 이제 문제가 있을 경우가 되겠죠. 미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으로서 상속 회복 청구권의 행사,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신분에 관한 대리권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제3자가 무상으로 피후견인이 미성년자에게 재산을 수여하면서 미성년 후견인의 관리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그거까지는 이제 못하는 거죠. 후견인이. 그 다음에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후견인은 본질적으로 피후견인을 대신해서 유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쵸? 유언과 관련된 행위는 본인만 할 수 있어요. 이건 본인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성년 후견에 해당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의사 능력을 회복하고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의사의 부기를 받고 그러면서라도 본인이 직접 하셔야 돼요. 그다음 특정 후견인이 피특정 후견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게 이제 어떤 행위냐면 특정 후견인이 피특정 후견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게 노동 제공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본인 동의 얻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임의 후견의 경우 필요한 경우 후견 감독인을 위한 후견인 감독을 위한 후견 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임의 후견은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 봤듯이 후견 감독인 선임이 필수예요. 나머지는 선택인데 여기는 필수예요. 그다음 임의 후견의 경우 후견 계약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은 등기하는 거고요. 특정 후견은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지만 특정한 사안에 대한 일시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후견. 그렇죠? 그래서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그리고 요거까지는 법정 후견 사항이고 나머지 이제 하나가 임의 후견. 자, 5번 문항. 다음은 홍길동 씨가 가입한 신탁이다. 홍길동 씨는 어떤 신탁에 가입했는가?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을 통해서 별도의 유언장 작성이 없이도 생전에는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수익을 지급하고 위탁자 사후에는 미리 지정한 수익자들에게 신탁재산을 배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일단 생전 신탁이죠.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움직이고 나머지가 이제 유언 돌아가시게 되면 정해놓은 대로 간다라는 거니까 지금 얘기한 게 바로 유언 대용 신탁. 여기 이제 유언 대용 신탁이에요.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도 유언 대용 신탁에 대한 문구를 봤죠. 유언 시형 대용 신탁을 그대로 풀면 이제 이 문구가 되는 거죠. 6번.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 관리 신탁은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만을 관리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리 신탁일 경우에 유언 대용 신탁은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는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위탁자의 사망 후 복잡한 유언 집행이나 상속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생전 신탁으로 만들면서 그 계약 안에 내가 사망하게 되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적어놓은 거니까 생전에 내가 혜택을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정한대로. 유언장을 작성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유언 대용 신탁은 위탁자의 의사대로 위탁자의 생전 또는 사후의 재산 관리 및 재산의 처분이 가능한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세월호 사건으로 생존한 이를 위한 재산 보호를 위해서 법정 후견 신탁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고, 유언 대용 신탁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설정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니에요. 유언 대용 신탁도 마찬가지로 제3자로 보기 때문에 쌍방악이거나 또는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 이런 거면 유류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류분 청구권의 반환 대상이 아닌 건 아니다.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7번 문항. 유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언의 내용에 따른 법적 효력이 귀속되는 수유자는 유언의 상대방이 아니다. 유언은 단독행위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잖아요. 외국인의 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봉급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죠? 유언의 기능은 사유재산에 대한 사적 자치 원칙이 사후에도 적용되는 거다. 유언의 대리에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어서 법에서 정한 엄격한 형식에 따라서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유언은 대리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틀린 건 4번이죠. 유언 자체는 대리 행위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한능력자나 이렇게 되더라도 동의나 이런 거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건 유언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행위니까 제3자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니까 대리 행위가 안 되니까 유언의 의사능력이 있는 한 만 17세에 달하는 사람이면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언을 할 수 없는 자는 이제 만 15세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의사능력이 있어도 만 17세에 달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거고 대리는 안 되고 외국인은 봉급법에 의한 거고 유언 자체는
그다음 유언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필증서 유언서에는 반드시 날인 또는 무인이 있어야 된다. 그쵸? 그래서 자필증서 유언이다라고 하게 되면 유언에 대한 전문도 있어야 되고 누가 있는지 연, 월, 일도 있어야 되고 주소도 있어야 되고 뭐 성명도 있어야 되고 날인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잖아요. 근데 날인이 안 돼 있다? 또는 무인으로도 안 지켜져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뭘로 보냐면 형식불비로 봐요. 완성되지 않은 문서. 그렇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은 문서는 효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완성이 안 돼 있으니까. 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유언자의 기명 날인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서 기명 날인 한 곳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유언자 자신이 할 필요는 없어요. 비밀증서로 작성된 유언 봉소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5일 이내에 뭐한다? 확정일자. 우리 구수증서 같은 경우에는 급박한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인받게 돼 있죠. 그렇죠? 여기는 비밀증서 유언은 확정일자. 대신에 나중에 검인은 받아야 돼요. 구수증서는 이미 받은 거기 때문에 다음에 또 안 받아도 되지만 그래서 확정일자 이내를 받아야 된다. 증인 결격자가 증인으로 참여한 유언의 효력은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이러한 유언은 유언의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다. 유언의 취소가 아니고 무효 사유에 해당이 된다. 취소와 무효는 분명히 구분하셔야 되겠죠. 무효 사유에 해당이 된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검인 신청을 해서 검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10번) 문항. 유언의 효력과 유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유언은 조건을 붙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붙일 수 있다라는 거죠. 1번은. 자,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면 내 재산의 반을 주겠다는 등의 유언이 정지조건부 유언으로 볼 수 있다. 그쵸? 이런 것에 대한 유언은 정지조건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유언의 무효 사유로는 의사표시의 착오 또는 사기 등이 있다. 유언의 취소 사유예요, 그건. 무효 사유가 아니고 취소 사유. 그래서 2번은 취소 사유다. 전후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에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 부분의 전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서 2024년도 3월 달에 3월 8일 날 A주택을 갑에게 주겠다 라고 유언장을 남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2024년도 9월 7일 날 새로 작성된 유언장이 있더라고요. 이때 A주택을 을에게 주겠다 라고 해놨었다면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지. 또는 이렇게 작성해놓고 생전에 2024년도 9월 8일 날 생전에 이 주택을 처분했다. 소유자가 유언하신 분이. 그러면 이제 이것도 철회된 것으로 본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형식은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어요. 자폐증서 유언으로 유언장을 남겼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철회를 자폐증서 유언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어떠한 방식으로 하더라도 괜찮다. 그 다음에 포괄유증의 승인 포기의 효력은 유언자 사망 시로 소급해서 발생한다. 그 다음에
조건부 유언의 경우 조건 성취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쵸? 11번. 여기서 포괄유증.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 다시 하나. 포괄유증의 승인과 봉인은 상속인과하고 똑같아요. 고려기간 3개월 두고 있고요. 소급표가 있고, 이건 다 똑같습니다, 이건. 특정 유증은. 기간 제한 없어요. 그래서 상속인이 이거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어떻게 받으실래요? 했는데 아무 말이 없다. 그러면 생각한 걸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거는 뭐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뭐 언제까지 뭐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 다음에 유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1번 문항. 특정 유증의 목적물이 유언자의 전 재산인 경우에는 포괄적 유증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당연히. 특정 유증을 받은 수증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본인이 수임자임을 안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정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아니요. 방금 말씀드린 게 그거죠. 언제든지요.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 특정 유증은. 포괄유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속인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거죠. 특정 유증의 승인과 포기는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고, 부담부 유증의 경우, 부담의 불이행에 따라 그 유증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지는 않지만, 상속인 또는 유언 집행자는 법원의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부담부 유증은 이 사람이 안 지키잖아요. 그럼 지키라고 최고라는 걸 하죠. 약속을 이행하세요라고 최고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 취소심판 청구를 해서 유증을 원복시킬 수 있죠. 그래서 유증한 걸 취소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바로는 안 되고 최고를 하고. 그 다음에 5번.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 유증을 실행한 사람이 실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유증 의무자라고 하며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 의무자가 된다. 그 다음에 3장 쪽 한번 볼까요? 상속 개시 후 상속 설계.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상속 개시에 따른 법률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속인은 자연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소멸한 경우에 개시된다. 상속은 자연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소멸한 경우에 개시된다. 법인은 상관이 없죠. 법인은 이제 청산 절차를 거치는데 이건 상속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상속은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 1번.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서 상속분 산정을 위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의 평가 시점의 기준은 상속 개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그쵸. 그래서 이때 사망했다면 이 이전에 특별수익이 있었다 라고 하게 되면 이때로 환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가치로 평가하죠. 근데 이제 세법은 해당 시점에 가치를 평가하고 민법에서 상속분 계산할 땐 저가치를 평가하죠. 상속 개시 시기는 상속인의 자격, 범위,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쵸?
그래서 언제 돌아가셨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가치평가도 달라지지만 또 누가 상속인이고 누가 아니냐도 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시 사망이 추정되는 2인 이상 상호 간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동시에 사망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분들 상호 간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죠. 대신에 대습 상속은 또 인정되고. 두 번째, 상속에 관한 법률, 민법이죠.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부가 사망하기 전에 부가 먼저 사망했다면 부의 배우자와 자녀는 조부의 상속재산을 대습 상속받을 수 있죠. 그렇죠? 예, 조부가 사망하기 전에 부가 이 상태라면 대습이 가능하죠. 그렇죠? 2013년도 11월 1일 실종되었다. 면 실종기간 만료일인 2018년도 10월 31일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그게 아니고 2018년도 11월 1일. 예, 이때 사망한 것으로 보죠. 그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의 부과 기준인 상속 개시 장소는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주소지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상속재산의 처분에 수반되는 조세의 부담은 상속에 따른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태아의 경우 예외적으로 상속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다 맞는 얘기죠. 나머지는 그래서 틀린 것 2번. 그러니까 상속에 관한 법률 관계에서 여기서 보면 민법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상속세와 관련된 세법 부분도 있고 예, 두루두루 나와 있는 부분이 있지만 2번이 이제 틀린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세법에서는 실종 선고일이고 민법에서는 실종기간 만료일이죠. 일반 실종은 5년, 특별 실종은 1년. 이 부분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상속 결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속 결격. 상속 결격 사유가 상속 개시 후에 생긴 때에는 상속 결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연히 상속 결격자에 해당하죠. 전후 상관없어요. 전이든 후든. 후에 생겼으면 소급표가 있죠. 고의로 조부를 살해하려고 한 손자는 자신의 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직계 존속. 직계 존속이면 내 위잖아요. 부모, 그 다음에 조부모 다 포함이 되죠. 예. 직계 존속을 살해하거나 살인, 미수 다 포함이에요. 그래서 고의로 조부를 살해하려고 한 손자는 자신의 부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어요.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됐죠. 그러니까 틀린 건 1번 우리 잡아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속 결격 사유인 고의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그쵸? 그래서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상속 결격 사유에서 이 고의의 어떤 나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낙태를 했다. 그럼 낙태에 내가 아이를 해하고 내가 재산을 혼자서 상속받으려는 욕심에 의해서 낙태를 했다. 뭐 이런 부분이 아니다. 아이의 장대를 위해서 낙태를 한 거다라고 할지언정 이런 거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상관없이 어쨌든 낙태 자체는 고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의사가 있든 없든 고의에 의한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인 거예요. 상속 결격 사유에는 고의에는 고의로 상대방을 어떻게 한 거지. 그게 나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고의는 없었다. 뭐 이거는 통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좀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경우 상속 결격에 해당한다. 강박으로 유언의 철회를 방해했거나 미수에 그친 때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철회를 방해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때, 미수에 거친 때는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살인 미수는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이 미수하고 저 미수는 차원이 다르죠. 그 다음에 4번 상속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속과 관련된 내용인데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 선고일이 대습상속일의 기준일이 된다. 실종 선고를 받고 그 다음에 받은 경우 실종 선고일의 대습상속의 기준일이 된다. 그거는 그러니까 상속의 그러니까 세법상의 기준일이죠. 대습상속은 민법상의 기준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1번이 틀린 거죠. 실종기간 만료일이 이제 대습상속의 기준일이 되는 거죠. 그 태아는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거예요. 답은 태아는 대습상속에 있어서 태어난 것으로 본다. 그죠? 상속 포기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런 거죠. A, B, C가 있는데 이분 사망했을 때 상속 포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분이 사망했을 때 그럼 이게 선사망이니까 대습이잖아요. 근데 이 포기가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속의 포기의 요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영향을 미치고 그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것까지 미치진 않는다. 그 다음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피대습자의 사망 후 재혼을 한 경우라도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가 재혼을 하기 전이라면 피상속인과의 인척관계가 소멸하지 않고 대습상속인으로서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시기가 중요한 거죠. 재혼이 언제 했느냐, 대습상속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돌아가신 것과 재혼, 전후를 따지는 거니까. 조부 A, 부 B, 자녀 C, 그리고 C의 배우자 D가 있는 경우 C가 먼저 사망하고 그 다음 B가 사망하고 A가 사망한 경우에 D는 A의 상속분을 재대습 상속받을 수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번.
상속에 따른 법률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민법은 상속의 효과로서 포괄, 당연승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상속은 내가 유증은 조건부가 가능해요. 유언장에다가 이런 경우에만 줘라. 뭐 이렇게 조건부가 가능하죠. 예, 근데 그 상속을 받는 쪽 입장에서 보면 상속은 무조건적으로 받아야 되죠. 나는 이런 경우만 받을래요.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요것만 받고 요거 안 받을래요.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포괄 승계고요. 당연 승계예요. 그래서 포괄 승계고 당연 승계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승인과 포기 조항을 넣어놓은 거죠. 이 승인과 포기 조항도 보면은 아예 포기하거나 아니면 한정 승인하거나 아니면 전체, 그쵸? 단순 승인하거나 하지 어느 건 받고 어느 건 안 받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지. 자,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 또는 포괄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 등기 등 별도의 이전 방법이 없어도 당연히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네. 그래서 A가 사망하시고 B가 주택을 상속받았어요. 그리고 C가 자녀인데 이분 사망하시고 한참 있다가 이분이 돌아가셨어. 그래갖고 여기 등기부를 봤더니 A로 돼 계시네. 뭐 이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됐어도 상관없다. 근데 대신에 처분할 때는 넘겨서 처분해야 되겠죠. 예, 그쵸? 예, 그분. 그건 생각 등기하면 안 되니까, 그거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득실 변경. 자, 부동산의 권리 이전에 득실 변경의 등기가 필수 요소인데, 상속과 같은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았어도 권리는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이 안 된다라고 하면 틀린 거죠. 상속은 상속인이 상속 사실 등을 알지 못하더라도 당연히 승계된다. 그죠? 그 포괄 승계, 당연 승계니까. 다만 이제 그 다음에 이분이 나한테 넘어왔는데 그걸 넘어온 사실을 인지 알았어. 그러면 그때서부터 상속 개시 사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든지 아니면 한정 승인하든지 안 받든지 이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공동 소유 관계이죠. 공유 관계이잖아요. 그래서 공유물에 대한 보존 행위는 공유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로 가능하다. 자, 보존행위에 대한 부분이죠. 보존행위. 보존행위는요, 각자가 알아서 하면 돼요. 예,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행위. 예, 관리행위와 같은 경우에는 상속분의 비율로 하는 거고요. 처분행위는 이제 전체의 동의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보존행위는 공유지분의 과반수의 동의로 하는 게 아니고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각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서 상속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특히 이 관리행위 있잖아요. 관리행위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관리행위와 관련해서는 상속인의 과반수로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틀려요. 상속분의 과반수예요. 상속분의 과반수. 상속 지분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법정 지분만 하더라도 2분 3화 가치면 1.5대 1대 1이잖아요.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요렇게와 요렇게가 편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인원수로만 따지면 반반이죠. 근데 지분으로 따지면 여기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예, 달라요. 그래서 상속 인의 과반수가 아니고 상속 분의 과반수라는 거. 그 다음에 6번 문항. 자, 6번 문항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상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생명보험 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래요. 그러면서 생명보험에 대한 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다. 여기서 중요한 건 피상속인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인 경우엔 요거는 상속재산이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갖고서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1번은 그 조건만 갖고는 모르는 거예요. 그 조건만 갖고는. 그 다음 가분채무인 경우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죠. 가분채무는 알아서 법정 상속 지분대로 쪼개야 된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가분채권은 상속재산의 분할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 것이 원칙이다. 가분채권도 마찬가지. 보증 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 즉 정함이 있는 계속적 보증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였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함이 있다. 정함이 없다라고 해서 정함이 있을 경우엔 보증인의 지위가 기본적으로 승계된다. 정함이 없으면 보증인의 지위가 승계되지는 않고 그 시점까지 끊어서 거기까지 금액 확정시켜서 그래서 계속적 보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죠. 그 다음 5번 상속 개시 후 발생한 상속 주식의 배당금 상속 부동산의 차임 월세나 이런 거죠. 예금 이자 등의 재산의 과실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상속인 고유의 재산으로 보죠. 저거는 피상속인 재산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 하단에 보시게 되면 제가 답정리 쪽에 보게 되면은 보험과 관련되는 부분 쭉 넣어놨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을 때 그때는 이제 상속재산으로 들어가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의 경우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당연히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분채무도 마찬가지지만 가분채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다만 초과특별수익자의 존재, 기여분의 존재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예외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맨 밑에 그 부의금, 장례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부의금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게 아니고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서 권리를 취득하는 게 기본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 정리되어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에서부터는 어차피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 풀 거니까 여기서부터는 다음 차시에 푸는 걸로. 자, 이번 차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